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자도 안 낫고 약 먹어도 안 낫고 왜 이래? 아 대체 이유를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어쩌다 보니 일주일만 사용하고 리뷰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거의 한 2-3주간 사용을 해봤습니다. 심지어 그냥 갤럭시 탭만 써본 게 아니라 여기 커버 키보드 케이스까지 모두 함께 사용을 해봤어요. 진짜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사용해보려고 기존에 있었던 아이패드는 사용하지 않고 갤럭시 탭 S7 F1로만 미팅 갈 때 어디를 갈 때 항상 얘로만 이제 태블릿을 대체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해본 경험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말이죠. 먼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외관 디자인만큼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찐이에요. 심지어 색깔도 꽤 잘 뽑았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A 시리즈 같은 중급기가 아닌 외관만큼은 플래그십이랑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선 하나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할지 몰랐는데 측면에 있는 헤어라인 그리고 뒷면에 펜의 위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 차이 때문에 엄청 젊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외관에서는 원가 절감을 했다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경험입니다.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S7 플러스의 OLED와 달리 얘는 LCD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S7 플러스보다 베젤과 디스플레이가 일체화된 전면의 블랙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화면의 품질은 보급형까지는 아니고 플래그십도 아닌 약간 그 딱 중간 정도에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살짝 아쉬웠던 점이 전체적으로 화이트를 표현할 때 다른 것보다 조금 약간 녹조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패드 에어 4와 비교를 하자면 같은 화이트 화면에서는 오줌보다는 이제 녹색 그러니까 초록색을 조금 더 표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나쁘진 않지만 아이패드 에어 4와 비교하자면 조금 이제 떨어지는 디스플레이다. 그래서 제가 디스플레이에서 이것도 조절하려고 살펴보니까 얘는 원래 갤럭시에 있었던 화면 모드 설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갤럭시 탭 S6 라이트에서도 처음에 이제 몇 가지의 기능을 빼면서 이제 뭔가 조금 장난질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조금 하지 않았나 아쉽긴 합니다. 아마 업데이트로 이거는 지원을 해주겠죠. 그리고 특히 저는 항상 정면에서만 써서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제 갤럭시 탭을 봤을 때 시야각이 왜 이러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정면에서 볼 때는 시야각이 뭐 나쁘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하지만 얘를 이렇게 기울여보면 지금 제가 이 모니터로 보고 있는데도 시야각이 확실히 안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플래그십은커녕 요즘 보급형 태블릿이나 스마트폰도 시야각은 좋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120Hz는 확실히 아쉽기는 했습니다.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도 대부분 90Hz는 이제 기본적인 스펙으로 가기 때문에 갤럭시 탭 A 시리즈도 아니고 S 시리즈에서 120Hz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쩌면 원가 절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프로세서와의 콜라보로 좀 느리다라기보다는 약간 버벅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기는 했습니다. 갤럭시 탭이 그동안 영상용으로 좋다고 한 이유도 OLED 그리고 16:9 비율 때문이었는데 얘는 이번에 LCD를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 영상용은 갤탭이라는 공식이 조금 아쉬워져서 이 제품의 포지션이 대화면으로 필기하는 수요층 학생분들을 좀 노린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랬으면 오히려 이러한 일반적인 갤럭시 탭의 비율보다는 아이패드처럼 4:3 비율로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S펜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번 갤럭시 탭 S7 FE의 경우 블루투스 S펜은 아닙니다. 뒷면에 부착은 가능하지만 S7 플러스와 달리 블루투스 S펜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충전이 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용했을 때의 경험은 의외로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120Hz가 아니기 때문에 필기를 할 때의 경험이 별로 좋지 않을까 싶기는 했었는데 또 얘만 쓸 때의 경험은 꽤 괜찮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한 박자 늦게 따라오긴 하지만 여기에 적응되니까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랄까. 이제 갤럭시 탭에서 많이 쓰는 플렉스에서도 살짝 느리긴 하지만 크게 막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드로잉 앱, 클립 스튜디오나 어도비 스케치에서는 확실히 딜레이가 살짝 뒤늦게 펜촉 뒤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필기 용도로 사용한다면 적응을 한다면 크게 막 나쁘다라는 정도는 아니었고 그나마 그림을 그리는 드로잉 앱에서는 조금 이제 느린 게 크게 체감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건 120Hz를 경험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것을 썼을 때 60Hz는 이제 조금 크게 체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얘를 쓰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프로세서입니다. 왜냐면 얘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750G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급기 정도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사용한 것인데 플래그십인 S라는 이름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급기 프로세서를 사용한 게 이제 문제이긴 했습니다. 초기에 세팅을 할 때까지는 살짝 버벅임이 보이기는 하더라도 이 정도면 그래도 크게 나쁘진 않게 쓸만한 정도였다면 지금은 확실히 느리고 답답하다라는 인상을 줬어요. 아니 지금은 그나마 조금 참고 어느 정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몇 번 업데이트 된다면 점점 이제 버벅이는 게 보일
느릴 거라는 게 예측이 될 것 같은 느낌이랄까. 뭐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크게 느리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할 화면에서 반박자 느린 게 체감이 되고, 특히 키보드를 연결하고 Alt 탭을 했을 때 멀티태스킹 앱이 2-3개 정도 열려있다면 확실히 버벅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 극도로 여러가지 앱을 실행시켜서 멀티태스킹을 했을 때의 문제이지, 일반적으로 뭐 유튜브를 보면서 PDF 문서를 막 수정하거나 필기를 할 때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역체감이 무서운 게 뭐냐면, 얘를 쓰다가 아이패드 에어4를 한번 만져보니까 와, 이 즉각적인 빠릿빠릿한 반응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갤럭시 탭이 그래도 아이패드 대비 장점이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프로세서가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4K HDR 60프레임을 재생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버벅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 크게 욕할 건 없어요. 왜냐면 삼성에서도 공식 스펙에서도 4K 30프레임이 한계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다른 것은 그나마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적응하면 괜찮았는데, 이제 프로세서가 조금 이제 느리다는 것은, 오랫동안 쓰려고 구입하는 것은 추천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의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쓰면 쓸수록 곳곳에서 화면 큰 안드로이드라는 느낌은 여전히 지울 수 없었어요. 아이패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끝에 내리게 되면 한 손으로 밝기 조절, 볼륨 컨트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볼륨 버튼을 찾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내려서 한 손 컨트롤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은 아이폰 OS, 아이패드 OS 여기에 맞춰서 각각의 이제 사용성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면, 갤럭시 탭은 이렇게 화면을 내리는 퀵 패널 또한 안드로이드 폰과 동일하고, 볼륨을 조절하려면 여기 있는 이제 버튼을 찾아서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여기 이제 원핸드 오퍼레이션으로 이렇게 이제 쉽게 조절을 하지만, 갤럭시 탭에 있는 안드로이드 OS는 스마트폰 기반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나마 삼성이 잘하고 있는 것은 기본 앱 자체는 폴드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기본 앱 단에서의 지원은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앱 광고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용했을 때의 경험은 킬러 앱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선택권이 있는 것에 비해 갤럭시 탭은 선택권이 한두 개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클립 스튜디오나 여러 가지의 킬러 앱들도 들어왔고, 그 이후에 플렉스리나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앱들을 지원해주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훨씬 더 많은 서드파티 앱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이패드에서는 유명한 프로크리에이트, 루마 퓨전과 같은 다양한 앱들이 존재하는데, 갤럭시 탭은 아직까지 조금 그런만 단계이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또 그런 것 같아요. 뭐 화면 큰 안드로이드 폰인 건 괜찮아요. 왜냐면 아이패드보다 멀티태스킹이 더 좋으니까요. 하지만 그 멀티태스킹을 활용하려면 프로세서의 성능이 괜찮아야 되는데, 얘는 S의 이름을 달고도 프로세서의 성능이 낮은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사용 이야기를 하자면, 지문 인식이 없는 것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나마 저는 이제 조금 편하게 사용하려고 얼굴 인식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보안이 매우 떨어지죠. 스피커의 경우 이제 무난무난하다 정도이고, 그나마 돌비 애트모스를 켜면 조금 소리가 더 퍼져나가는 느낌? 그리고 최근에는 화상통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면 카메라를 썼을 때 얘는 특이하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괜찮았는데, 특히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면 약간 화이트 밸런스가 과도하게 붉은 쪽으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림 키보드 북커버 케이스, 이것도 이제 사전 예약으로 제가 조금 저렴하게 88,000원에 구입했거든요. 뒤쪽 커버에 연결을 하고 이제 키보드를 사용할 때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장착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나마 기존에 있었던 킥스탠드도 좋긴 했는데, 그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뒷면에 이제 펜을 수납하다 보니까 바닥에 둘 때 조금 튀어나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여기에 S펜을 수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 키감도 쫀득하고 여기 있는 펑션키도 활용할 수 있고, 의외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무게는 두 개 합쳤을 때 약 962g 정도 되는데, 그 아이패드 프로의 매직 키보드 더한 것에 적응이 되어서 그런지 이 정도는 뭐 그뜬하지. 하지만 무게감은 괜찮지만 아쉬운 부분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품에 대한 내구성, 완성도가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판이 조금 들리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고, 또 밑부분이 좀 미끄럽기 때문에 잘 밀린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두 그런 게 아니라 제 것만 불량인 것 같거든요. 이 방향키가 몇 번 써보면 유독 잘 튀어나와요. 지금 나왔죠? 이렇게. 요거는 제가 한번 수리를 받거나 교체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완성도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용기를 찍으려고 하는 순간
삼성전자 뉴스룸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9월 1일 갤럭시 탭 S7 FE 와이파이 모델 출시와 함께 퀄컴의 스냅드래곤 778G의 탑재가 확정되었습니다. 처음 미국판에서 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 단순 실수이겠지 했었는데 공정 자체도 6나노에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보다 더 상위에 있는 코어텍스 A78을 탑재했습니다. 게다가 당연히 LTE가 아닌 와이파이이기 때문에 가격도 5, 6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출시를 했어요. 유독 아쉬운 게 프로세서였거든요. 근데 그게 개선된 버전이 아니 얘를 출시한 지 3주 만에 출시한다니, 그것도 동일한 기기에서 프로세서를 이원화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프로세서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사실상 퀄컴의 스냅드래곤 778G는 750G와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가 대략 평균적으로 3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라면 보통 1년 뒤 최소 1세대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애플의 경우 아이폰이 새로운 제품이 나오더라도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25% 향상인데 그것보다 더 큰 향상이 있는 것이죠. 그것도 3주 만에요. 12인치대의 필기용의 LTE를 생각하면, 게다가 사전 예약 혜택을 포함한다면 꽤 괜찮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입을 했죠. 근데 어라? 출시 3주 만에 비슷한 프로세서도 아니고 성능으로만 본다면 1세대 이상의 차이가 나는 프로세서를 더 싸게 갑자기 와이파이 모델만을 출시하네? 와이파이만을 원하시는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LTE 모델을 구입했었는데 이러한 소식은 굉장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처음에 와이파이랑 LTE 둘 다 공개를 하고 이제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LTE를 먼저 출시하고 나중에 와이파이를 출시할 거다, 이렇게 했으면 와이파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9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구입을 했겠죠. 심지어 제가 얘를 써봤을 때는 프로세서 말고는 그나마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서 S7 FE 와이파이를 구입하실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기에 구입한 LTE 유저들은 진짜 조금 얼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본 사용기에 대한 종합을 해보자면 12.4인치의 대화면, S펜이 기본 포함되어 있고 LTE까지 되는 태블릿이 거의 없고 외관 디자인만큼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실 입장에서 본다면 와이파이 모델에서는 가격이 더 저렴해지고 더 좋은 프로세서, 게다가 출시 초기가는 조금 비쌀지언정 이제 출시되고 나서 뭐 여러가지 할인 혜택을 더하면 충분히 가성비 있는 태블릿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영상을 볼 용도라면 S5e 두루두루 고성능으로 오랫동안 쓰려면 아이패드 에어 4를 추천드릴게요. 가장 아쉬운 건 프로세서였는데 마침 와이파이 모델이 더 저렴하고 더 좋은 프로세서를 탑재한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와이파이 버전을 구입해서 프로세서 비교를 하면 어떠냐 이제 싶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얘를 구입 안 했으면 괜찮은데 얘를 구입한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S7 FE에 대한 리뷰를 더 이상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구입도 안 할 거고요. 굉장히 아쉬운데 또 뭐 조만간 새로운 갤럭시 탭 S8이 또 나온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그때는 진짜 스펙이나 가격이나 모두 만족스럽게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세서만 안 그랬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사전 예약은 할인율이 커갖고 나름 괜찮은데 와이파이 버전